혈압약을 먹고 있던 78세 할머니 박순자 씨는 그날 오후 3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였죠.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에 가고 오후엔 동네 할머니들과 평상에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창문을 통해 보인 광경은 할머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20살 손주 민수가 경찰관 2명에게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끌려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손주가 갑자기 경찰에게 체포되는 걸 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이죠. 순자 할머니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시작 전에 먼저 감사 인사드리며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은 초보 크리에이터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손주 민수는 할머니에게 있어 단순한 손주 이상의 의미였어요. 민수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가 직접 키운 아이였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거죠. 민수는 공부도 잘하고 효성도 지극한 아이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용돈이 생기면 할머니께 맛있는 것을 사다 드리는 그런 착한 손주였어요. 그런 민수가 갑자기 경찰에게 체포된 거예요. 할머니는 급하게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차는 떠난 뒤였죠. 주변에 있던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상황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더라, 온라인 도박을 했다더라 같은 추측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은 미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평생 정성스럽게 키운 손주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욱 화가 났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민수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쑥덕거리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주의 억울함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눈에는 강인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차가운 유치장에서 떨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평생 남에게 피해 한 번 끼치지 않고 살아온 착한 아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서둘러 몸단장을 하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민수를 만나서 직접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경찰서에서 받은 대우는 할머니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할머니가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 한 명이 건성으로 대했어요. 할머니가 손주를 보러 왔다고 하니 그 경찰관은 피곤한 표정으로 면회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오세요라고 말했죠. 할머니가 상황이 급하다고 사정해봐도 규칙은 규칙이라며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경찰관들의 태도가 너무 무성의했거든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 잘못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위 앞에서 주눅 들어 제대로 항의하지 못할 때 말이에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상대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민수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면회도 못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경찰이 할 일입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에 있던 다른 민원인들이 모두 할머니를 쳐다봤죠. 그때 한 중년 경찰관이 나와서 할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이를 왜 이렇게 취급하는 거냐, 최소한의 인권도 없느냐며 따졌거든요. 사실 이런 할머니의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할머니들은 조용하고 순종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평소엔 온화하고 자상한 할머니였지만 가족을 지켜야 하는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인해졌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다른 민원인들 중에는 할머니를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시끄럽다, 나이 들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같은 시선으로 바라봤죠. 이런 반응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민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동안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속삭였거든요. 할머니, 혹시 손주분이 박민수 씨 맞나요? 저도 같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인데 이 사건은 뭔가 이상해요. 그 여성은 자신을 김영희라고 소개했어요. 민수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선배였죠. 영희 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배경이 있다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순진한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린 것이라고 했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어요. 자신의 손주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민수를 면회하러 온 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거예요. 영희 씨는 할머니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는데 경찰이 그 사람은 놓치고 순진한 학생들만 잡아들인 것 같다는 거였죠. 진짜 범인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이용당한 학생들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쾅거렸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희망이 생겼어요. 손주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78세의 나이에 이런 복잡한 사건과 맞서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각오를 다졌죠.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민수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심이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사건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날 할머니는 경찰서를 나서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평생 착하게만 살 걸 그랬나.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나갔죠. 손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가득 찬 채 말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 착하고 순수했던 아이가 부당한 누명을 쓰고 고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일부터 시작할 싸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었죠. 평범했던 할머니의 일상이 완전히 바뀐 이 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드라마가 막 시작된 거예요. 78세 할머니 대 거대한 시스템의 맞대결.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을 잔 것도 아니었어요. 밤새 뒤척이며 민수 생각만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일어난 거죠.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시작이다.
우리 민수를 지켜내자. 할머니가 세운 첫 번째 계획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어요. 민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거였죠. 영희 씨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할머니는 민수가 다니던 대학으로 향했어요. 78세의 나이에 대학교를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대학 캠퍼스는 할머니에게 낯선 세계였어요. 젊은 학생들이 밥 비워가는 모습을 보니 괜히 위축되기도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학과 사무실을 찾아가서 민수에 대해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주지 않으려던 직원도 할머니의 간절한 호소에 마음이 움직였죠. 할머니, 민수 학생은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성적도 우수하고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는데 이 말을 들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역시 자신이 키운 손주가 잘못될 리 없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거든요. 직원은 할머니에게 민수와 가까웠던 친구들의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물론 정식 절차는 아니었지만 할머니의 절실함에 감동받은 거였죠. 할머니는 그 길로 민수의 친구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민수와 같은 과학 동기인 정호였습니다. 정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수 형이 얼마나 할머니 걱정을 했는데. 정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할머니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사건의 시작은 정말 사소한 아르바이트였다는 거예요. 민수는 용돈을 벌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홍보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죠. 단순히 SNS에 상품 후기를 올리고 홍보하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민수 형은 정말 순진했어요. 그냥 정당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거든요. 시간당 10,000원씩 주고 하루에 2-3시간만 하면 된다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용돈이라도 벌어서 할머니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했던 거라고요. 정호의 설명을 들으니 할머니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민수가 자신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게 미안하면서도 그런 착한 마음을 이용당했다는 게 분했거든요. 하지만 정호가 들려준 다음 이야기는 할머니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쇼핑몰이 가짜였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품들을 팔고 있었던 거죠. 민수 형을 포함해서 우리 같은 대학생들이 홍보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돈을 잃었대요. 경찰에서는 우리도 사기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럼 우리 민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말이네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어떻게 속은 사람을 도리어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정호는 할머니에게 더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이 사기 조직의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다는 거였죠. 김 사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전체를 기획하고 운영했는데 이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대신 순진한 대학생들만 잡혀가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 더 기가 막힌 건 그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대학생들을 이용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일이 터지면 대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래요.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악랄한 계획에 자신의 순진한 손주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민수의 억울함을 벗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정호에게
김 사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정호도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김 사장은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활동했거든요. 모든 연락은 가짜 번호로 했고, 만날 때도 항상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럼 증거는 없다는 말인가요? 할머니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때 정호가 뭔가 생각난다는 듯이 말했죠. 아, 그런데 민수 형이 한 번 김 사장과 만났을 때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했어요.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대요.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 사진이 있다면 김 사장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진이 민수의 휴대폰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민수는 지금 경찰서에 있었죠. 정호는 할머니에게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민수가 사용하던 컴퓨터나 다른 기기에 사진이 백업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할머니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민수의 방을 뒤져봤어요. 민수의 방에 들어선 할머니는 잠시 주저했어요. 평소에는 손주의 사생활을 존중해서 함부로 방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민수를 구하기 위한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민수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컴퓨터 조작은 할머니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웃에 사는 중학생 철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철수는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 기꺼이 도와줬어요. 할머니, 민수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철수의 도움으로 민수의 컴퓨터를 뒤진 결과 정말로 김 사장의 사진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웠죠. 그래도 체형이나 옷차림 등을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이 사진을 들고 다시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간 거였죠. 하지만 경찰서에서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담당 형사는 사진을 보고는 이런 흐릿한 사진으로는 뭘 할 수 없다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형사님, 이 사진이 바로 진짜 범인의 사진이에요. 우리 민수는 이용당한 거라고요. 할머니가 간절히 호소했지만 형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 손주 감싸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라며 냉정하게 말했죠. 그 순간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왜 경찰들은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걸까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에 더 큰 배경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할머니는 더욱 강한 의지를 다졌어요. 경찰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78세의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었어요.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사장의 사진을 찾았다고 알려주면서 함께 더 자세한 조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죠. 영희 씨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본격적인 공조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작은 실마리를 찾았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민수야 할머니가 꼭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할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민수의 친구들을 만나고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할머니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손주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과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거라는 것도 깨달았죠. 그럼에도 할머니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막 시작이라는 생각이었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78세 할머니의 두 번째 작전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영희 씨의 만남은 작은 동네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할머니는 평생 카페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영희 씨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처음 가본 거였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도 어색해하는 할머니를 보며 영희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어제 말씀하신 사진 보여주세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프린트한 사진을 꺼내자 영희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를 알아본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 혹시 키가 180cm 정도 되고 목소리가 좀 허스키한 사람 맞나요? 영희 씨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정호에게서 들었던 김 사장의 특징을 떠올려 보니 맞는 것 같았어요. 영희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 사람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이름이 김 사장이 아니라 박 대표였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희한테는 자신을 정당한 마케팅 회사 대표라고 소개했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보여주고 명함도 줬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믿었어요. 영희 씨가 계속 설명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가짜였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점점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 악질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순진한 학생들을 속였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여러 개의 가짜 신분을 사용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속인 거네요.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해 봤는데 이 사람을 만난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었어요. 김 사장, 박 대표, 이 팀장. 최소 5개 이상의 가짜 신분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때 영희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할머니, 제가 몰래 녹음한 파일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계약 내용을 확인하려고 녹음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귀를 기울여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교묘하게 학생들을 설득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상품을 홍보만 하면 돼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계획이었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이 녹음 파일을 경찰에 가져가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물었지만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가져갔어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사진 증거를 가져갔을 때 경찰의 반응이 시큰둥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영희 씨, 혹시 경찰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는 건 아닐까요? 영희 씨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왜 진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때 할머니가 결심했어요. 영희 씨, 우리가 직접 그 김 사장이라는 놈을 찾아봅시다. 경찰이 안 해주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영희 씨는 처음에 놀랐지만 할머니의 강한 의지를 보고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김 사장이 사용했던 여러 가짜 신분들을 정리해봤죠. 각각의 신분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학생들을 만났는지 하나하나 추적해봤어요.
할머니는 영희 씨가 모르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동네 할머니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였죠. 30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쌓은 인맥이 엄청났거든요. 할머니는 각 동네의 할머니들에게 부탁했어요. 혹시 여러분 손주들 중에서 온라인 아르바이트를 했던 아이가 있나요? 우리 민수처럼 사기를 당한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호소에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피해자가 정말 많았어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만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할머니들은 분노했어요. 감히 우리 손주들을 이렇게 속이다니. 순식간에 할머니 연합이 결성되었죠. 할머니들의 정보 수집 능력은 놀라웠어요. 며칠 만에 김 사장의 활동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주로 대학가 근처 카페에서 학생들을 만났고 항상 현금으로 거래했으며 정해진 번호로만 연락했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김 사장이 이런 사기를 처음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최소 3년 전부터 같은 수법으로 수십 명의 학생들을 속여왔다는 거죠. 그럼 경찰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할머니가 분노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수법의 사기가 반복되었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영희 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두 사람은 더 깊이 파고들어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김 사장이 사용하던 가짜 회사들 중 일부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회사들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는 직접 그 회사들을 찾아가 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텅 빈 사무실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죠. 그나마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 한 곳을 찾아갔을 때 그곳 직원들도 김 사장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저희 회사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 같네요. 사기꾼들이 종종 이런 짓을 해요. 그 회사 직원의 말을 듣고 할머니는 더욱 확신했어요. 김 사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뜻밖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최근에 경찰에서 같은 일로 문의가 왔었어요. 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이 덧붙인 말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경찰이 이미 이런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왜 수사에 진전이 없는 걸까요? 혹시 경찰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희 씨와 다시 만나서 이 의혹을 이야기했어요. 영희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이 사건에 경찰과 연관된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두 사람은 점점 더 큰 의혹을 품게 되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자신이 파악한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큰 조직이 배후에 있고 심지어 경찰 내부에도 연관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투지가 불타올랐죠. 아무리 큰 조직이라도 우리 민수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더욱 체계적인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영희 씨, 그리고 피해를 당한 다른 학생들까지 모아서 본격적인 시민 수사단을 만들기로 한 거죠. 할머니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클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 민수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주도한 할머니 연합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일주일 만에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23명의 할머니들이 모였거든요. 모두 손주들이 같은 사기에 당한 분들이었죠. 평균 연령 70세의 할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첫 번째 회의는 순자 할머니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어요. 할머니들은 각자 손주들의 사진과 피해 사실을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왔죠.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단순히 정보 공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우리 손주들은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야 해요. 경찰이 안 해주면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열정적인 연설에 다른 할머니들도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평생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키우면서 뭘 못해봤다고. 75세. 김순덕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순간 커뮤니티 센터가 시끌벅적해졌죠. 할머니들의 분노와 의지가 하나로 뭉쳐지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들은 역할을 나누어 맡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총 지휘를 맡았고 김순덕 할머니는 정보 수집 담당이 되었어요.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아는 박영순 할머니는 온라인 조사를 맡았죠. 각자의 특기를 살려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성과는 놀라웠어요. 할머니들이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보니 김 사장이 사용한 가짜 신분이 무려 12개나 되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는 최소 89명에 달했어요. 피해 규모만 해도 15억 원이 넘었죠. 이 정도면 경찰에서도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닌가? 할머니들은 다시 한번 경찰서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23명의 할머니들이 대거 몰려간 거예요. 경찰서 입구부터 할머니들로 가득 찼어요. 담당 형사는 이 광경을 보고 당황했어요. 할머니들, 이렇게 많이 오시면 곤란한데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앞장서서 새로 수집한 증거들을 내밀었죠. 형사님, 이제 증거가 충분하지 않나요? 피해자가 89명이고 피해 규모가 15억 원인데도 수사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형사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난색을 표했어요. 할머니들, 이런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정식 고발이나 신고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김순덕 할머니가 즉시 반박했죠. 그럼 지금 당장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우리 89명이 모두 고발장을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들의 기세에 눌린 형사는 할 수 없이 고발 접수를 받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고발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형사의 태도가 이상했거든요. 자꾸만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김 사장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혹시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가요?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형사님, 지금 우리를 거짓말쟁이 취급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박영순 할머니가 나섰어요. 형사님,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윗선에서 수사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온 건 아닌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형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형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자 할머니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즉시 추궁했죠. 그럼 왜 이렇게 간단명료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겁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형사는 급히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이 애워쌌죠. 형사님, 답변하고 가세요. 23명의 할머니들에게 둘러싸인 형사는 어쩔 수 없이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윗선에서 조심스럽게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김 사장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요. 형사의 고백에 할머니들은 모두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다그쳤죠. 형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더 큰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더욱 분노했어요. 그럼 우리 손주들은 그 큰 조직 때문에 평생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김순덕 할머니가 소리쳤죠.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서 안에서 일하는 한 여경이 몰래 할머니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할머니들,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여경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할머니들은 여경을 따라 경찰서 뒤편으로 갔어요. 여경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들, 제가 아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대 발설하시면 안 돼요. 여경의 이름은 이미경이었어요. 5년차 경찰관으로 평소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죠. 김 사장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더 큰 조직의 일원이에요. 그런데 그 조직에 경찰 간부 한 명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어요. 할머니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경찰 내부에 부패가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이미경 순경은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수사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범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순자 할머니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경 순경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언론에 제보하세요. 경찰 내부 수사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론의 힘이 필요해요. 할머니들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어요.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알리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경 순경은 할머니들에게 믿을 만한 기자의 연락처를 몰래 알려줬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언론 제보를 통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박영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기자에게 전달하면 큰 기사가 날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손주들의 억울함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부패를 뿌리 뽑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할머니들은 밤늦게까지 작전을 계획했어요. 내일부터 언론 제보와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죠. SNS를 활용한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어요. 70대 할머니들이 SNS를 한다는 게 신기했지만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큰 진실을 알게 되었다. 생각보다 적이 크고 강하다. 하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다. 23명의 할머니가 뭉치면 못할 게 없다. 우리 민수야 할머니가 반드시 승리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미경 순경이 알려준 기자는 조선일보 사회부의 김태현 기자였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로 특히 부패 사건을 파헤치는데 정평이 나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자님, 저희가 90명 가까운 대학생들이 당한 거대한 사기 사건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김태현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할머니, 혹시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기자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증거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수집한 자료가 2만 장이 넘어요. 실제로 할머니들이 모은 자료는 어마어마했거든요. 피해자들의 진술서, 가짜 회사 등록 증명서, 김 사장이 사용한 여러 신분의 명함들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 기자는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순자 할머니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죠. 기자가 도착했을 때 20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기자님이 이렇게 젊으시네요. 할머니들이 김 기자를 반갑게 맞았어요. 하지만 곧 진지한 분위기로 바뀌었죠. 순자 할머니가 준비한 자료들을 펼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김 기자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반 시민들이 수집한 자료치고는 너무 체계적이고 정확했거든요. 할머니들, 이 자료들을 누가 정리한 거예요? 기자가 물었을 때 박영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우리가 다 했어요. 평생 가정 살림을 해온 할머니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도 머리가 다 있어요. 할머니들의 열정과 능력에 감탄한 김 기자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기자는 먼저 피해자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어요. 민수를 비롯해서 여러 학생들의 증언은 일치했어요. 모두 김 사장이라는 인물에게 속아서 사기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거였죠. 특히 녹음 파일과 사진 증거들은 기사로 내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김 기자가 경찰서에 확인 취재를 갔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을 받았어요. 그런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담당 형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심지어 기자에게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반응은 오히려 김 기자의 의심을 더욱 키웠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기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김 사장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었거든요.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번 사기를 쳤지만 매번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뒤에 강력한 배경이 있다는 걸 의미했죠. 더 충격적인 건 김 사장과 경찰 간부의 연결고리였어요. 김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사장은 모 경찰서장과 골프 모임을 같이 하는 사이였어요. 그 경찰서장이 바로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서장이었죠. 김 기자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첫 번째 기사를 송고했어요. 대학생 90명 사기 피해, 경찰 수사 지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다음 날 아침 일면에 실렸어요. 기사가 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었죠. 70대 할머니들이 직접 나서서 수사하다니. 경찰보다 할머니들이 더 유능한 애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순자 할머니는 기사를 보고 감격했어요. 드디어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구나. 하지만 할머니들의 진짜 목표는 이제부터였어요. 여론의 힘으로 경찰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였죠. 할머니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박영순 할머니가 주도해서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손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해시태그가 SNS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70대 할머니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모습이 또 다른 화제가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주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게 10,000명 이상 공유되었거든요.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우리 민수가 어떻게 사기꾼이 될 수 있겠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경찰이 잡지 않고 있어요. 할머니의 간절한 호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김순덕 할머니도 뒤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손자 준호가 꿈꾸던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진 이야기를 올렸죠. 죄인 취급받는 게 두려워서 집 밖으로도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정의로운 세상인가요? 언론의 관심도 계속 이어졌어요. 김태현 기자 외에도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할머니들을 찾아왔어요.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할머니들은 처음엔 카메라 앞에서 긴장했지만 손주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MBC 뉴스데스크에 나온 순자 할머니의 인터뷰는 특히 화제가 되었어요. 기자님, 저는 78세 할머니예요. 이 나이에 경찰서를 뛰어다니고 증거를 수집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손주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의 눈물 섞인 호소에 시청자들도 크게 감동했어요. 시청률도 평소보다 높게 나왔죠.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할머니들을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반대급부도 있었어요. 경찰 측에서 할머니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분별한 언론 플레이로 수사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자제를 요구했죠. 심지어 일부 할머니들에게는 경고 전화까지 왔어요. 할머니, 너무 나서지 마세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협박성 전화를 받은 할머니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압박은 오히려 할머니들의 투지를 더욱 불러일으켰죠. 순자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밀어붙입시다. 할머니들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전국의 다른 할머니들이 연대를 표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산의 한 할머니 모임에서는 서울 할머니들을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했어요. 대구에서는 할머니들이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법정 투쟁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10만 원, 20만 원씩 모금했죠.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할머니들이 연대를 표명했어요. 온라인에서도 할머니 파이팅 열풍이 일었어요. 젊은 네티즌들이 할머니들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응원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할머니들이 올리는 게시물마다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런 뜨거운 관심에 감격했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전국의 할머니들이 함께 해주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죠. 이제 자신들의 싸움이 단순히 손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정의 실현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야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었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경찰청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죠. 할머니들의 작은 시작이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기적을 경험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제 정말로 우리 민수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경찰청에서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청와대에서까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거든요. 할머니들의 싸움이 이제 국가적 관심사가 되어버린 거였죠. 경찰청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주요 안건이었죠.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사건과 연루된 경찰 간부 때문에 함부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거든요. 한편 순자 할머니에게는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검찰에서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였죠. 할머니, 저희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정호 부장검사의 전화였어요. 김 부장검사는 평소 경찰 수사에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이번 할머니들의 사건을 보고 직접 나서기로 결심한 거였죠. 할머니, 혹시 검찰청에 오셔서 직접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 부장검사의 요청에 순자 할머니는 기꺼이 응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수사기관에서 관심을 보여주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순자 할머니와 주요 할머니들 5명이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어요. 검찰청이라는 곳이 할머니들에게는 무척 낯설고 위압적이었지만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김 부장검사는 할머니들을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할머니들께서 수집한 자료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해요. 검사의 말에 할머니들은 희망을 품었죠. 김 부장검사가 할머니들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점점 놀라워했어요. 이 김 사장이라는 인물이 사용한 가짜 신분이 12개나 되는군요. 그리고 피해 규모가 15억 원이 넘는다고요? 검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 부장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한 결과 김 사장의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들, 이 김 사장이라는 사람의 실명은 최민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배경이 심상치 않아요. 최민수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과거 대기업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고, 현재는 모 정치인과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그 정치인이 바로 현직 국회의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국회의원이 경찰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부장검사의 설명에 할머니들은 경악했어요. 정치권과 경찰이 유착되어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김 부장검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최민수는 이 국회의원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생들을 이용한 사기도 그 일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지연시킨 거죠. 순자 할머니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그럼 우리 손주들이 그런 더러운 정치 자금 조성에 이용당한 거였다는 말인가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김 부장검사는 할머니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수집한 증거와 저희 수사를 통해 모든 걸 밝혀내겠습니다. 검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할머니들은 다시 희망을 품었어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우선 최민수의 행방 추적이 시작되었죠. 그는 사건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를 시도했지만 김포공항에서 붙잡혔어요. 드디어 진짜 범인이 잡힌 거였죠. 최민수가 검거되자 연쇄적으로 다른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운영했던 가짜 회사들의 실체, 정치인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경찰 내부의 유착 관계까지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최민수가 자백한 내용이었어요. 처음부터 대학생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었다고 실토한 거죠. 사건이 터지면 순진한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선량한 대학생들이 저보다 처벌받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사회 경험도 없으니까 금방 인정하고 포기할 거라고 봤거든요. 최민수의 이 말을 들은 할머니들은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어요. 김순덕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이런 악질 같은 우리 순진한 손주들을 이렇게 이용하다니. 다른 할머니들도 눈물을 흘리며 분노했어요. 자신들의 손주들이 얼마나 악랄한 계획에 이용당했는지 알게 된 거였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최민수와 연결된 정치인과 경찰 간부들의 처리였죠. 이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처벌하기 어려웠어요. 김 부장검사는 할머니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들, 이제 진짜 어려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권력층을 상대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면 가능할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검사의 말을 듣고 더욱 각오를 다졌어요. 검사님,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이제 단순히 우리 손주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한 싸움이에요. 할머니들은 검찰청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났어요. 최민수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진짜 범인이 잡혔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무죄예요. 할머니의 선언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할머니들의 승리 소식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할머니들은 아직 안주하지 않았어요. 이제 더 큰 적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승리를 거뒀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그날 밤 순간 방송에서 특별 인터뷰가 방영되었어요. 순자 할머니와 김 부장검사가 함께 출연해서 사건의 전모를 설명했죠. 시청률은 20%를 넘었어요. 국민 여러분, 평범한 할머니들이 이룬 기적을 보셨나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 전국의 시청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온라인에서는 할머니들 대단하다. 진짜 영웅들이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들의 SNS 팔로워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죠. 70대 할머니들이 일약 전국적인 스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구속된 손주들을 석방시키는 일과 배후 세력을 완전히 처벌받게 하는 일이었죠. 김 부장검사는 할머니들에게 약속했어요. 최민수의 자백으로 학생들의 무죄가 증명되었습니다. 곧 모두 석방될 거예요. 그리고 배후 세력도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민수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민수야, 할머니가 해냈다. 내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어. 곧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지? 할머니들의 기적 같은 승리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결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최민수의 자백으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자 구속되어 있던 대학생들의 석방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민수가 석방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죠. 2달 넘게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석방 당일 할머니들은 모두 교도소 앞에 모였어요. 23명의 할머니들이 각자 손주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도소 정문 앞은 할머니들과 기자들로 가득했죠. 오후 3시 드디어 철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맨 먼저 나온 건 민수였어요. 2달 동안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한 웃음을 지었죠. 할머니. 민수가 달려와서 할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주를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우리 민수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할머니의 눈물에는 미안함과 기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각자의 손주들과 감동적인 재회를 했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손자 준호를 보자마자 우리 준호야, 이제 공무원 시험 다시 준비해도 돼. 라고 외쳤죠. 모든 할머니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수는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머니,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전국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민수의 말에 따르면 최민수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조직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였어요. 모두 정치권이나 권력층과 연결되어 있어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할머니, 우리만 해결되면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민수의 말을 듣고 더 큰 사명감을 느꼈어요. 자신들의 싸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럼 우리가 더 큰 싸움을 해야겠구나.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순자 할머니에게 협박 전화가 온 거였죠.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나아가면 할머니와 손주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요.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협박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할머니가 더 이상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였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분노했죠. 협박까지 하다니. 이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야. 할머니는 즉시 다른 할머니들에게 연락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협박에 굴복할 할머니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열린 긴급 회의에서 할머니들은 더욱 강력한 대응을 결의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당할 거예요. 박영순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순덕 할머니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우리 손주들은 구했지만 전국에 또 다른 손주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해요. 할머니들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할머니들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국정감사를 활용하기로 한 거죠. 마침 국정감사 시즌이었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할머니들의 증언을 요청했거든요. 박영순 할머니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전국의 비슷한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최민수와 같은 수법의 사기 사건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들, 이거 보세요.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어요. 박영순 할머니의 조사 결과에 모든 할머니들이 경악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조직적 범죄였거든요. 할머니들은 즉시 김태현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이 새로운 사실들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한 거죠. 김 기자도 할머니들의 추가 조사 결과에 놀라워했어요. 할머니들, 이 정도면 전국적인 범죄 조직이에요. 정말 대단한 걸 발견하셨네요. 김 기자는 즉시 추가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전국적인 사기 조직의 실체를 폭로하는 대형 기사였죠. 기사가 나자마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전국 500명 피해, 거대 사기 조직 실체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각 언론사 천면을 장식했어요. 할머니들이 밝혀낸 진실이 전국적인 충격을 준 거였죠. 청와대에서도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조직적 범죄를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관련 부처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어요. 하지만 권력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사건과 연루된 정치인들이 뒤에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일부 언론에서는 할머니들을 선동꾼이라고 비난하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70대 할머니들이 무분별한 폭로로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였어요. 이런 기사들을 본 할머니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권력층의 핵심을 건드렸다는 걸 확신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기자 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말해야 해요. 할머니들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 회견을 열었어요. 기자 회견장은 할머니들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플래시가 터졌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국민 여러분, 저희는 단순히 손주들을 구하려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같은 피해를 당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희는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할머니의 선언에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전국 시청자들도 할머니들을 응원했죠. 시청률은 30%를 넘어섰어요. 기자 회견 이후 할머니들에게는 전국에서 연대 의사가 쏟아졌어요. 부산의 할머니들이 부산할머니연합을 결성했고 대구와 광주에서도 비슷한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전국할머니연합이 탄생한 거였죠. 각 지역의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벌어진 비슷한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네트워크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000명을 넘어섰어요. 피해 규모는 100억 원에 달했죠. 이제 개인적인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부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전국적인 수사에 나섰어요. 할머니들이 시작한 작은 불씨가 이제 전국을 태우는 큰 불길이 되었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처음에는 너만 구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구하는 일이 되었구나.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저도 할머니를 도와서 끝까지 해볼게요. 손주의 말에 할머니는 뭉클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이 모르는 사이에 더 큰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권력층에서는 할머니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진짜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민수를 다시 만났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더 큰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머니들의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정의 실현의 상징이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위험한 적들과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죠. 전국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연쇄적으로 밝혀졌어요. 할머니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였거든요. 특별수사본부는 이를 오퍼레이션 할머니라고 명명했어요. 할머니들이 시작한 수사라는 의미였죠. 수사 결과 전국에서 활동하던 사기 조직은 총 15개였어요. 모두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고 배후에는 거대한 정치 자금 세탁 조직이 있었어요. 피해자는 2,500명, 피해 규모는 200억 원에 달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조직의 최고 보스가 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여당의 중진 의원이었거든요. 그는 지난 10년간 이런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조성해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어요. 그럼 우리 민수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더러운 정치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한 거였구나. 할머니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특별수사본부에서는 할머니들을 공식 수사 협력자로 위촉했어요. 할머니들이 수집한 자료들이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시민수사관 위촉장을 받으며 감격했어요. 제가 78세 나이에 수사관이 되다니. 할머니는 위촉장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왔는데 인생 말년에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몰랐거든요. 김순덕 할머니도 정보 수집 전문가로 위촉되었고 박영순 할머니는 디지털 수사 보조원이 되었어요. 할머니들 각자의 능력이 인정받은 거였죠. 23명의 할머니들이 모두 공식적인 수사 협력자가 되었어요. 한편 구속된 현직 국회의원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나는 최민수라는 사람을 모른다. 정치 자금 세탁과는 무관하다며 발뺌했죠. 하지만 할머니들이 수집한 증거들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재판 첫날, 순자 할머니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이 할머니를 응원하는 시민들로 가득했죠. 할머니가 증언대에 섰을 때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재판장님, 저는 평생 법정에 와본 적이 없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우리 손주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첫 증언이 시작되었어요. 할머니는 차분하고 정확하게 증언했어요. 지난 서너 달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조목조목 설명했죠. 피고인인 국회의원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피고인은 순진한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터지면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악질 범죄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재판장도 할머니의 증언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증인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하셨나요? 재판장이 물었을 때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할머니들이에요. 평생 자식들 키우고 살림 꾸려온 할머니들이 뭉치면 못할 게 없어요. 할머니의 답변에 방청석에서 웃음과 박수가 동시에 터졌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차례로 증언했어요. 각자 자신의 손주가 당한 피해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증언했죠. 23명의 할머니들이 모두 완벽한 증언을 해냈어요. 특히 박영순 할머니의 디지털 증거 설명은 압권이었어요. 재판장님, 이 엑셀 파일을 보시면 피고인의 계좌와 최민수의 계좌 사이에 수십 차례 송금 내역이 있어요. 70대 할머니가 엑셀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피고인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10년간 이런 방식으로 300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조성했다는 것까지 밝혀졌어요. 할머니들이 발견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죠. 첫 번째 재판이 끝난 후 할머니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어요. 할머니들, 오늘 정말 훌륭한 증언이었어요. 기자들의 칭찬에 할머니들은 뿌듯해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대표로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되었어요. 그 사이 할머니들은 전국을 다니며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을 만났어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디를 가든 할머니들을 영웅처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국 순회 중에 할머니들은 더 많은 진실을 발견했어요. 이런 사기 조직이 지역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였죠. 할머니들의 활동으로 전국적인 정치 개혁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선고일이 다가왔어요. 법정은 할머니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할머니들의 승리를 지켜보려고 했거든요. 재판장이 선고를 시작했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추징금 300억 원을 선고한다. 중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들은 서로 끌어안고 기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순자 할머니가 외쳤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죠. 70대 할머니들이 거대한 권력과 맞서서 승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재판장은 특별히 할머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번 재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시민 수사관 할머니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준 시민 정신과 정의감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법원을 나온 할머니들을 수백 명의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들 만세. 정의가 승리했다. 시민들의 환호성이 법원 앞 광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날 저녁 청와대에서는 할머니들을 초청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할머니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거였죠. 국민들께서 직접 정의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정부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대통령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대통령님,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도를 바꿔주세요. 대통령은 할머니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년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순진한 청년들을 이용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었죠.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할머니 수사대라는 제목의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돌파했죠. 순자 할머니 역할을 맡은 배우는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방송국에서는 할머니들을 모시고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70대 할머니들이 바꾼 세상이라는 제목의 다큐는 시청률 40%를 기록했어요. 할머니들은 진짜 국민 영웅이 되었어요. 1년 후 할머니들은 시민정의실 현상을 수상했어요. 시상식에서 순자 할머니는 소감을 발표했어요. 저희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들이에요.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민수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어요.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뿌듯해했어요. 다른 손주들도 각자의 꿈을 찾았어요. 준호는 경찰이 되어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했고, 영희는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도우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들의 정신이 젊은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해요. 할머니,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할머니는 항상 같은 답을 해줘요. 포기하지 마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라. 할머니의 조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할머니 연합이 만들어졌고, 불의를 보면 할머니들이 나서서 해결하고 있어요. 할머니 파워가 우리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들고 있는 거죠. 순자 할머니는 요즘 새로운 일기를 쓰고 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평범함 속에서도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정의로운 마음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불의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희가 증명했잖아요. 78세 할머니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결국 거대한 정의를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순자 할머니의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할머니들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